자, 아주 오래되고 그냥 사실만 좀 나열된 것 같은 그런 기록이 사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치 드라마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도 더 된 과거의 딱 1년. 이 기록의 글자들 사이사이에는 대체 어떤 암투와 거래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가 바로 아주 현실적인 정치하고 또 신성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 사이에서 팽팽한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열쇠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예라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당시 권력, 정통성, 명예에 대한 글자로 쓰여 있지 않은 룰북 같은 거였어요. 모든 행동이 이 규범에 따라서 평가받았던 거죠. 그럼 봄의 첫 번째 사건은 뭐였을까요? 바로 비밀회동입니다. 공식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송나라와 위나라가 슬쩍 먼저 만났다는 건데요. 이 짧은 기록 하나가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물밑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사건이 터지는데요. 정나라가 아주 신성한 제사 의무를 포기하는 대신에 노나라한테 팽이라는 땅을 넘겨준 겁니다. 이게 그냥 땅 조금 주고받는 그런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당대의 역사 해설가들이 이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거든요. 자, 보시면 공양전과 공량전이라는 두 해설서가 있죠? 이 둘은요, 심부름꾼이 누구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땅이 대체 어떤 곳이었는지까지 하나 똑같이 보는 게 없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진실이 있는 거죠. 아, 역사는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으로 가볼까요? 이 시대에는요, 결혼이나 죽음처럼 아주 개인적인 일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라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 일종의 공적인 정치 행위가 되는 거죠. 기록을 한번 보세요. 채나라 군주가 죽었을 때는 6월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됐어요. 이게 제대로 된 의례죠. 그런데 같은 달에 죽은 숭나라 남작은 그냥 자귀만 틱 적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식 동맹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묘한 기록 방식의 차이가 두 나라의 정치적 유의상과 동맹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월에는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 있었죠. 정나라 공자의 결혼식 말이에요. 당시 왕족의 결혼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엄격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조상님들 사당에 먼저 저희 결혼합니다 하고 알려야 하고요. 둘째, 그 다음에 신부를 맞이하고 마지막으로 혼례를 치르는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 정나라 공자가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상에게 알리기도 전에 결혼식부터 덜컥 치러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순서 좀 틀리는 실수가 아니고요. 조상을 속이는 행위, 즉 예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의 신하, 침자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죠. 이것은 부부의 도리가 아니다. 조상을 속이는 것이니 어찌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겠는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의례를 어긴 결혼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미래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였던 거죠. 자,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가을은 외교의 계절이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각자 자기 위치와 권력을 다지려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때였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가을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죠? 7월에는 송제위, 이 세 강대국이 만나서 큰 동맹을 맺고요. 8월에는 채나라 군조 장례식이 있었고, 그리고 9월에는 노나라가 갑자기 다른 나라, 기나라 사람들과 따로 약속을 잡습니다. 뭔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죠. 일단 7월에 있었던 삼국동맹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의 안정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에 맞는 아주 훌륭한 행동으로 칭송받았죠. 자, 그런데 노나라가 맺은 맹약은 어땠을까요?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해설가들이 그야말로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냅니다. 아니, 어떻게 공자께서 저렇게 미천한 사람들과 맹약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한 문장이 당시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계급이 엄격했는지, 그리고
누구랑 어울리는지가 곧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해버리는 시대였다는 걸 말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계절인 겨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 뒤에 어떻게 평가받고 또 그 유산이 어떻게 역사에 남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해라는 관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 공작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아버지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공식적인 시종명을 내려달라고요. 이건 고인의 명예를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럼 시종명은 어떻게 정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명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이나 봉토, 관직 이름 같은 것들을 따서 짓는 거죠. 공작은 고심 끝에 무해의 자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전씨라는 시종명을 내려주죠. 이건 그야말로 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공작이 공식적으로 전씨라는 이름을 내려줬는데도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 이름으로 불러주질 않아요. 여기 보세요. 공양전은 그가 나라를 망하게 한 원흉이다라고 맹비난하면서 아예 그 이름 자체를 거부해버리고요. 공양전은 한술 더 떠서 그의 이름이 낯설다고 기록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린 거죠. 결국 군주가 내려준 공식적인 명예가 역사가들의 붓끝에서 그냥 지워져 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기원전 2700년 전에 1년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오래된 기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역사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의미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의 흔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